자, 영양교사 이론 수업 이제 식품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식품학은 평가 영역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효소, 수분, 색소, 향미 성분, 독성 성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 아무래도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특수 성분들 있죠. 색소, 향미 성분, 독성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에서는 분류와 구조, 일반적인 성질, 식품에서의 기능 및 특성, 저장 중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효소, 수분이 있는데 이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영양학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품학에서는 크게 다뤄지는 내용이 없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 수분에 대한 거. 수분도 거의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색소, 향미 성분, 독성 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독성 성분은 유생학하고 거의 ገብ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내용 그냥 유생학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색소하고 향 성분, 맛 성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및 구조, 일반적인 성질, 기능 특성, 저장 중 변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챕터 제일 먼저 이제 수분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교재들, 식품학 교재들 전공 서적을 보면은 이제 1챕터가 수분이라서 저도 이제 수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분 보시면 물의 구조와 특성, 물의 형태 및 수분 활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식품학에서도 내 식품학 내용이랑 조리 쪽 내용이랑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분이라거나 이런 내용, 뭐 전분에 뭐 호화, 노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요거 이제 식품학에도 들어가고 조리 원리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식품학에서는 이제 거의 뭐 한 4점? 그러니까 식품학이랑 조리 원리 해가지고 한 서너 문제가 나온다. 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물의 구조 및 특성이 나와 있는데 화학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화학적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찬찬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물의 구조 특성, 물의 그런 화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성분, 수분 활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분의 역할 먼저 보면 수분의 역할 요거는 여러분 참고 자료에 있는 내용이죠. 참고 자료에 화학 반응에서 용매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학 반응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용매가 있어야만 얘네 둘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 만약에 용매가 없으면 한 자리에 고정이 돼 있겠죠.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인데 용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만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가수 분해 반응이라는 거 있죠. 가수 분해 반응. 그래서 A, B라는 아이가 있는데 물이랑 만나죠. 물이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소화 요소들이 있어요. 뭐 리파제라거나 프로테아제라거나 아밀라제라거나 이런 애들 보면은 전부 다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그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분해가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것들이 가수분해 반응. 그래서 이럴 때도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조직감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직감이 변하고 물이 빠지면서 또 조직감이 변하고 기미라거나 뭐 이렇게 약간 건조한 상태의 그런 식품의 경우에는 물이 흡수가 되면서 눅눅해지는 그래서 조직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변하기도 하고 수분이 있어서 촉촉한 그런 식품의 경우에는 탈습이 일어나면서 건조해가지고 딱딱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감의 어떤 변화, 조직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고요. 미생물 성장에 이용이 되죠. 미생물도 물이 있어야 대부분이 성장이 돼요. 금전적 가치라고 해서 수분 함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어떤 유통기간이라거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뭐 밀가루라고 했을 경우에도 수분 함량이 조금 적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연장이 되고 수분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금전적 가치하고 연계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영양적 역할, 우리 몸의 수분이 60에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중요한 그런 성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물이에요. 자,
교재 내용에 보시면 교재가 8페이지죠. 물의 구조부터 나와요. 물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 산소랑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소 한 분자에 수소가 두 분자가 이렇게 공유 결합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물이죠. 그래서 이 산소라는 아이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예요.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수소는 한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예요. 최외곽이 8개일 때 안정하죠. 수소의 경우에는 그 껍데기가 하나라서 2개면 안정한 형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공유 결합. 자, 근데 특성이 뭐냐면 각도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각도가 이런 형태 180도가 아니라 이렇게 104.5도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104.5도 꺾여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전자는 누구 건가요? 이거는 산소 거죠. 산소 거고 아무하고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전자쌍은 산소하고 수소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산소 거고 하나는 수소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고 이 전자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 청력이 생기죠.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옆에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면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데 밀어내는 힘 자체에 차이가 좀 생기죠. 그래서 가장 밀어내는 힘이 강력한 곳이 여기.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강해요.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어디보다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 커요. 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쪽에 요 전자쌍 사이에 서로 미는 힘이 이 아래쪽에 있는 전자쌍 사이에 밀어내는 힘보다 커요. 여기가 강해요. 강하니까 확 밀죠. 확 미니까 밀려 내려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려서 이 공유 전자쌍 있는 부분이 약간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산소하고 수소 사이의 각도가 104.5도인 이유, 180도 아니라 104.5도인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물 분자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얘는 극성을 띈다라는 거. 극성을 띈다. 극성이라는 말은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죠. 공유 전자쌍에 편향이 있는 거예요. 편향,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편향이 생기는 이유는 뭐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이죠. 산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어요. 전기 음성도라는 얘기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는 얘기죠. 산소의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3.5예요. 수소의 경우에는 2.1이에요. 상대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힘이 세냐면 산소가 세요.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있어요. 공유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게 맞죠. 근데 중간에 있지 못하고 이 전자쌍이 쌍을 산소가 더 강하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약간 얘는 멀어졌어요. 수소는 좀 멀어졌고 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바짝 당겨져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산소, 수소 사이에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지금 공유 전자쌍이 있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이 얘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 여기 있죠. 비공유 전자쌍 있고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이 산소 쪽에 또 당겨져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소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최외곽에 전자가 6개였는데 8개인 셈이고, 이 수소는 가까이, 그러니까 반경을 좀 좁혀서 보면 이 수소는 전자쌍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전자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전자쌍보다 전자보다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살짝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얘는 한 개의 전자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그거마저 좀 약간 옆으로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린, 근데 완전히 이온화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살짝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쌍의 편향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분자라고 하는 아이는 살짝 마이너스, 살짝 플러스를 띠는 그런 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가 2개가 더 많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것처럼 살짝 마이너스를 2개로 쓰기도 해요. 요거를 2개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전자를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 아이가 이 산소, 반대로 수소는 전자를 좀 많이 잃어버려 있는, 많이 떨어져 있는, 전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전자쌍이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 보면은 물분자는 산소 원자, 동그라미 1번, 산소 원자 1개가 수소 원자 2개와 공유 결합된 형태이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로 인해서 물분자의 결합각은 104.5도를 이룬다.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커서 이 결합각이 104.5도라고 하는 각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림 아래 보시면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가 산소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요. 편향되어 있어요. 산소는 부분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부분 양전하를 띠게 돼서 이 분자 자체가 극성을 나타낸다. 양극성을 띈다라는 얘기죠. 양극성을 띈다. 그래서 분자 하나 안에 플러스 있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성을 띠는 극성 분자다라고 하죠.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한 물분자의 산소 원자가 이웃한 물분자의 수소 원자를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되어 물분자는 수소 결합을 통해 회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소 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합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수소결합이죠. 그래서 이 수소결합은 불소라거나 질소라거나 산소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사이에 수소가 끼어 있는 형태예요.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결합이죠. 화학결합이에요. 화학결합.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애 지금 산소 봤죠? 근데 질소하고 불소의 경우에도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수소랑 결합을 한다 그러면 전자의 편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질소하고 수소하고도 만약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더 많이 끌고 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를 띠는 그런 성향이 똑같이 나타나요. 물분자의 경우에는 지금 산소하고 수소하고의 관계죠. 산소하고 수소하고 있었는데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커서 상대적으로 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를 띠게 돼요. 다른 물분자가 있어요. 다른 물분자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인력이 생기겠죠.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소, 산소 사이에 수소가 껴있죠.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해요. 별로 강한 결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몰당 3 내지 8kcal 정도다 얘기하는데 강한 결합은 아닙니다만 이 강하지 않은 약한 결합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티끌모아 태산이죠.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런 결합이에요. 그래서 수소결합을 통해 회합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극성을 띈다라는 거 지금 본 것처럼 극성을 띈다라는 이 물 분자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물의 특성이 나타나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물 분자가 주변의 많은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통해서 3차원적으로 회합하므로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메탄이나 암모니아에 비해 높은 녹는 점, 끓는 점, 기화열, 융해열을 갖는다. 분자량이 비슷한 메탄이라거나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메탄의 경우에는 녹는 점이,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포인트가 얘는 마이너스 161도씨예요. 그리고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그런 온도가 마이너스 35도예요. 되게 낮죠. 근데 물의 경우에는 0도시니까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이 메탄이나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뭐 거의 우리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죠. 근데 얘는 기체가 되려면 100도씨 이상이 되어야만 기체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얘가 수소 결합을 어마무지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수소 결합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열을 가해야만 이 경직되어 있는 고체, 분자를 넘어서 액체 상태가 되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될 때에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모든 수소 결합이 다 끊어져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줘야만 기체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런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끓는 점, 녹는 점, 기화열, 융해열을 갖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물 분자의 특성을 보면은 교재.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시는 것이 요게 지금 고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되었을 때 보면은 물 분자 5개가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공유 결합을 하고 그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물 분자. 요게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에서 뭐 지금 5개가 회합을 하고 있고, 한 개의 물 분자가 4개의 물 분자와 회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고체 상태. 그래서 요게 끊어져야만, 어느 정도 끊어져야만 액체가 되고, 이게 더 활발하게 에너지를 얻어서 기체 상태가 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유사한 분자량을 가진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 분자의 특성 교재 8페이지 밑에 보시면 있죠. 염료와 같은 이온 화합물들과 쌍극자 이온 결합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야기한 이 물 분자 극성을 띠고 있는 요 아이가 쌍극자예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쌍극자라고 하는 말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 내에 두 원자 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 결합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크기가 같은 그 부호가 반대인, 떨어져 있는 부호가 반대인 거, 요거를 가지고 있는 게 쌍극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자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띈 것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분자 하나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 결합 자체가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물 분자처럼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가 쌍극자예요.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알코올도 이렇게 OH기 같은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의 경우에도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쌍극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쌍극자랑 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온이 결합함으로써 이온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과 같이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는 극성 화합물은 물에 녹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쌍극자 간의 결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이 이렇게 있으면 말씀드렸듯이 알코올도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산소, 수소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얘네들 간의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쌍극자, 쌍극자 간의 결합이다라고 보고요. 쌍극자와 이온 사이의 결합도 가능해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온을 띠고 있는 아이 주변에 살짝 플러스, 살짝 마이너스가 가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쌍극자와 이온 사이의 결합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를 띠는 이온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 분자의 이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가 이쪽을 향하겠죠.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이 있어요. 그러면 물 분자에 이렇게 수소, 플러스를 띠는 쪽이 이쪽을 향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와 이온 사이의 결합도 가능하고, 쌍극자하고 쌍극자 사이의 결합도 가능해요. 그래서 물 분자랑 아까 보셨던 알코올과 물 분자 사이에 이런 결합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케톤 같은 거, 탄소하고 산소하고도 마찬가지로 이 탄소는 수소랑 전기 음성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공유 결합쌍이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기 음성도 비슷해요. 마찬가지죠. 산소하고 탄소하고 있을 경우에도 얘가 뺏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쌍극자 간의 어떤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물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쌍극자 이온 결합이 이루어지고 쌍극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온과 극성의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알코올처럼 한쪽에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작용기가 있는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그런 작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도 물에 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케톤이나 뭐 알코올이나 그런 예를 봤고요. 수용액 속에서 용해된 용질 분자나 이온을 물 분자가 둘러싸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마치 하나의 분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수화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처럼, 나트륨이 이렇게 있죠. 그럼 하나의 분자처럼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서 하나의 분자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수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와 이온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긴 한데 이게 마치 하나의 분자처럼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수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투막 있죠. 반투막 삼투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삼투질 농도가 높은 쪽에서 삼투질 농도가 높은 쪽이 있고 삼투질 농도가 낮은 쪽이 있고 뭐가 녹아져 있는데 많이 녹아져 있는 쪽이 있고 덜 녹아져 있는 쪽이 있고 반투막은 근데 통과를 못하니까 뭐만 통과해요? 물만 통과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삼투압에 대한 거 앞에서 뭐 영양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을 녹였어요. NaCl이 여기 막 있어요. NaCl. 근데 이쪽이 훨씬 많아요. 이쪽이 훨씬 많으면 NaCl이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투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별로 없는 쪽에서 많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죠. 물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쪽이 희석이 돼요. 자, 그러면 He2O라는 애가 이동할 수 있는 구멍이라면 이 나트륨이나 염소도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이게 더 작죠. 입자 자체는. 이게 더 작으니까 얘네들은 못하는데 왜 얘는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 분자가 지금 보신 것처럼 둘러싸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처럼 수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투막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만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희석을 시키는 그런 경향들 뭐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극자랑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긴 한데 마치 한 분자처럼 이게 하나의 분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수화라고 표현을 해요. 수화되는 것은 용질의 성질, 염의 종류, pH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온과 쌍극자 사이의 상호작용 결합 봤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된 용질과 물 분자와의 상호작용 해가지고 이렇게 수화돼서 이게 하나의 분자처럼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분자처럼. 자, 물 분자와 식품 성분 간의 상호작용이라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랑
이건 참고로 단백질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엔 뭐가 많아요? 이렇게 생긴 거 되게 많죠. 탄수화물은 이렇게 생긴 게 많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카르복실기나 이런 아미노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 분자랑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OH기, 알코올기랑 물이랑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서 수소 결합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물에 용해가 되는 거죠. 물에 용해가 되고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런 여긴 지금 알데히드기로 되어 있는데 뭐 카르복실기가 있는 아이도 있고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 이런 아미노기를 가진 아이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물과 이온이니까 물과 상호작용 가능하고 뭐 아미노산 중에는 뭐 OH기 가진 애들도 있고 아미노산 중에 뭐 여러 가지 작용기가 있다 보니까 단백질도 어떻게 해요? 물에 용해 가능해요. 물에 용해가 돼요. 근데 사이즈가 좀 커서 콜로이드 상태이긴 합니다만 물에 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반해서 지질의 경우는 어때요? 지질의 구성 보면은 끝에 글리세롤이 있고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산들은 전부 다 탄수하고 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뭐 산소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탄수하고 수소로 된 꼬리가 되게 긴 그런 형태가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 없다 그랬죠.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부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생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 아니라 이온의 상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이 결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물을 물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물 분자가 얘네들을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물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돌아앉고 얘네들은 물과 약간 소외돼서 또 따로 모여 있고 그래서 그걸 소수성 결합이라고 얘기하죠. 소수성 결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 분자,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지방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지질이나 이렇게 비극성이라고 얘기하죠. 극성이 아닌 아이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비극성이 아닌 아이를 물 분자가 둘러싸거나 상호작용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물은 물끼리 비극성인 애들은 비극성끼리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여있는 거를 뭐 딱히 결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소수성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르 발생 같은 게 작용할 수도 있긴 한데 소수성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질은 화학 구조상 뭐 양성, 음성 이렇게 이온화되는 작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물과 분리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경우에는 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온이나 아니면은 극성의 작용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물에서 용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물 분자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봤어요. 얘네들은 산소, 수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로 인해서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런 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물 분자에 있어 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온 화합물의 해리라는 내용 요거 참고 자료에 있어요. 참고 자료 보시면은 이온 화합물 NaCl 예를 들어서 소금이죠. 이걸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걸 이온의 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매에 분산되어 있는 이온들도 해리시키는데 이거 해리 에너지 필요해요. 이걸 잘라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에너지는 양전하, 음전하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만약에 이게 일가가 아니라 뭐 이가라거나 이러면은 훨씬 더 뜯어내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되고 반경에는 반비례해요. 얘네들이 모여있는 만나 있는 그런 만날 때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뜯어내기가 어때요? 쉬워요. 해리 에너지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해리 에너지는 적어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뜯어낼 때 힘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강한 인력에 의해 뜯어내는 게 힘들어지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해리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반비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용매의 유전상수에 반비례해요. 유전상수라는 거는 어떤 그 분극을 띠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분극을 나타내는 정도.
그래서 얘네들 안에 이런 플러스, 이런 마이너스, 그 용매 안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도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이 78.5예요. 에탄올이 24.3이에요. 근데 이 유전상수랑 반비례한다 그랬죠. 이 숫자가 클수록 해리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유전상수가 큰 용매일수록 쉽게 이 이온들을 해리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상수가 크면 해리 에너지가 작아요. 이건 완전히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심화된 내용이라서 뭐 이 유전상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책에 있길래 그냥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유전상수가 클수록 해리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극성을 띠는 정도가 강할수록 쉽게 얘네들이 해리가 돼요. 근데 분자 안에 유전상수가, 그러니까 용매의 유전상수가 물이 78.5고 에탄올이 24.3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해리 상수가 커요? 물이 커요. 그래서 물이 상대적으로 뭐 에탄올이라거나 더 작은 거, 벤젠은 완전히 쟤는 비극성 용매죠. 벤젠보다 훨씬 해리 상수가 커요.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온화되는 정도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쉽게 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리가 된다는 얘기죠. 에탄올에다 집어넣으면은 해리가 조금 되는 게 힘들어요. 벤젠에는 완전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상수에 반비례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물에 그만큼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쉽게 해리가 돼서 이온들이 이렇게 이온화되는, 이런 염을 띠는 이런 물질들이 이온화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유전상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상태에 따른 물의 성질 교재가 9페이지예요. 9페이지에 보시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고체는 물이 얼음으로 결정화되면서 육방 전개에 속하고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한 삼연체 구조를 이룬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삼연체 구조였어요. 앞에.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얼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물 분자가 4개의 물 분자랑 회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 이번에 나와 있죠. 이웃하고 있는 물 분자 하나, 둘, 셋, 4개랑 회합이 되어 있는 요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게 고체 상태. 그래서 이런 고체, 그래서 물 분자 하나가 지금 이제 조금 그 이해가 쉬우시라고 그려져 있는 그림인 듯한데, 이런 형태로 이제 모여 있다, 경직된 상태로 모여 있다. 이게 이제 고체, 얼음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피가 11분의 1 정도 증가하고 밀도가 낮아져요. 이렇게 딱딱딱 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밀도가 낮아지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낮아지죠. 이게 얼음 상태. 그래서 물을 얼리고 나서 보면은 부피가 그만큼 증가해 있는 거. 그래서 콜라 같은 것도 꽝꽝꽝 얼리면 이렇게 완전히 삐져나오죠. 요구르트 얼렸을 때 밖으로 요구르트 삐져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가 되면은 물은 부피가 증가해요. 자, 얼음이 녹을 때 보시면 얼음이 녹을 때 일부 수소결합이 파괴되어 삼연체 구조의 물 분자가 채워진다.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높아진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녹아요. 녹는다라는 얘기는 수소결합의 일부가 이렇게 끊어진다는 얘기죠. 액체가 되면 수소결합의 일부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약간 유동성 있는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물 분자 자체도 약간 이동성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공간에 물 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되면은 이 빈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죠. 부피는 적어지고. 그래서 고체일 때보다 액체가 되면, 그러니까 얼음일 때보다 물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밀도가 오밀조밀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밀도가 높을 때가 언제냐면 2번에, 괄호 2번에 액체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 1번 보시면 3.98도씨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밀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4도씨 정도 됐을 때.
4도씨 정도 됐을 때 3.98도씨. 그 온도가 지나가면은 밀도 다시 떨어져요. 왜냐하면 애들이 되게 액티브해지는 거죠.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많이 얻어서 수소결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기면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도씨 일대가 가장 공간이 딱딱딱딱 채워지는 아주 조밀조밀해지는 그런 포인트고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그만큼 활개를 많이 치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좀 낮아져요. 기체 상태가 되면 밀도 아주 낮아지죠. 기체 상태에서는 공간 안에 물 분자 몇 개 없죠. 애들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얻어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도씨 정도가 가장 밀도가 높은 상태.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3.98도씨, 4도씨. 여기가 밀도가 가장 크고 부피는 가장 최소예요. 3.98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동그라미 3번이죠. 물 분자 간의 거리가 증가하는 효과가 우세해지면서 밀도가 다시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음이랑 물이랑 비교했을 때 물의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위에 뜨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 물이 얼 때 보면은 강에 물이 얼 때 보면 위에부터 얼어요. 만약에 얼음이라는 아이가 밀도가 더 높다, 얘네들이 더 부피가 작고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죠. 밀도가 높다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얼 거예요. 그럼 밑에서부터 얼면 물고기 다 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얼음 1g이 물 1g으로 변할 때는 약 80칼로리의 잡열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잡열이라는 게 상태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그런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얼음 1g이 물 1g으로 변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결합을 끊어야 되고 물 분자들이 약간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그걸 잡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잡열. 그래서 상 변화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80칼로리 정도 되는 거죠. 자, 기체는 수증기라고 하고 액체인 물 1g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화될 때는 540칼로리의 기화열이 필요해요. 얘가 기체로 변할 때는 이기 때는 기화열이죠. 이거는 기화열이라고 얘기하고요. 540kcal. 그러니까 훨씬 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만 이제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은 얼음이에요. 예를 들어 얼음이에요. 열을 가해주죠. 열을 가해줘서 온도를 올리면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안 올라가요. 분명히 지금 열은 들어가고 있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요. 여기가 0도예요. 그러니까 요때 무슨 열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그 열은 잡열인 거죠. 그래서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지금 에너지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온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온도가 안 올라가요. 지금 계속 열은 가하고 있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요. 여기가 기화열인 상태죠. 그러니까 액체를 기체로 상 변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열이에요. 그때의 열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고체 형태. 그래서 한 분자가 4개랑 지금 3면체를 이루는 이런 형태가 쫙 모여 있는 것이 고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여기 사이사이에 공간이 뜨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 수분 활성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의 형태 및 수분 활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식품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의 형태 및 수분 활성도라고 해서 첫 번째가 식품 중에 물의 형태 있어요. 자유수, 결합수 구별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많이 하신 내용일 거예요. 자유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 우리가 아는 그 특유의 물, 특징을 가진 물, 그게 자유수고, 결합수는 식품 성분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물이기는 하지만 식품 성분의 일부분인 것처럼 행동하는 아이가 결합수예요.
자, 자유수는 식품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모세관을 자유롭게 유동하는 아주 자유로운 아이, 자유수, 유리수라고 얘기하죠. 0도씨 이하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날아가고 일반적인 물의 형태예요. 지금 봤던 것처럼 4도씨, 3.98도씨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 비중이 가장 크고요. 우리 비중이라는 거는 물도, 그러니까 물의 밀도, 4도씨 물의 밀도 대비 그 아이의 밀도가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게 비중이죠. 그러니까 비중이란 말이랑 밀도라는 말이랑 가끔 헷갈립니다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단위가 있겠죠. 그람이고 뭐 밀리리터고 하니까 그람 퍼 밀리리터 뭐 이런 형태의 단위가 있을 거예요. 비중이라는 것은 밀도분의 밀도예요. 밀도. 기준이 되는 밀도가 뭐냐면 보통 4도씨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아이 특정한 물질의 밀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비중은. 그래서 밀도분의 밀도라서 얘는 단위가 없어요. 다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비중이 4도씨에서 가장 크다. 지금 뭐 얘가 기준인데 그거 기준분의 기준이라서 뭐 당연히 1이라고 수치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비중이 4도씨에서 가장 크다라는 말, 여기서는 밀도가 4도씨에서 가장 크다로 바꿔서 봐도 되겠죠. 자, 용질,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고요. 건조하면 제거되고 쥐어짜면 나오고 미생물 번식에도 이용이 되고요. 화학 반응에 관여하고 결합수에 비해서 표면 장력이나 점성이 커요. 표면 장력과 점성이 커서 약간 그러니까 뭐 진짜 끈적끈적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점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쪽 물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물 분자들이 성분과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수처럼 자기들끼리의 결합은 용이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물 분자 사이에 어떤 인력에 의해서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힘이 표면 장력이에요. 자유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인력에 의해서 표면 장력 만드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표면 장력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유수가 결합수에 비해서 표면 장력 크고 점성이 커요. 결합수, 수화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극성 작용기 내지는 화합물과 결합을 통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물 분자가 결합수예요. 식품 성분의 일부분을 형성하거나 움직임의 구속을 받는 물이 결합수.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커요.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지금 뭐죠?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성분에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물이라서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일정 공간 안에 아무래도 이동이 안 되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일정 공간 안에 있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크다, 질량이 많이 나가지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오밀조밀하게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동하는 아이들은 오밀조밀이 힘들죠. 막 움직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밀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아요. 100도씨 돼도 증발 안 돼요. 용매 아니고 미생물 번식에 이용이 되지 않아요.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쥐어짜도 안 나와요. 자유수에 비해 수증기압이 낮다. 그러니까 수증기압이 되려면 수증기가 돼야 되죠. 수증기가 되기가 힘들어요. 물 어디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결합수는 수증기압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식품을 저장을 한다거나 할 때 중요한 물은 상대적으로 자유수죠. 그러니까 저장을 해서 얘가 저장 기간이 뭐 짧다라고 얘기한 건 뭐 쉽게 망가진다. 미생물이 막 번식하고 망가진다라는 얘기인데 거기하고 관련된 물은 결과적으로 자유수예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물의 형태는 식품하고 관련돼서 봐야 되는 물의 형태는 자유수인 거죠. 자유수. 그래서 자유수가 미생물 번식에도 이용이 되고 화학 반응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저 자유수의 양을 낮춰야만 미생물 번식이 안 되겠죠. 자유수의 양을 낮추어야만 기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유수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 게 앞서 이야기한 타이틀에 있는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10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 나와요. 수분 활성도.
정의를 보시면 물이 식품 성분에 회합되어 있는 강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식품 성분과 회합되어 있나, 그러니까 결합수의 양이 어느 정도고 자유수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수분 활성도예요. 그래서 식품 성분에 회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물은 이용이 잘 안 되는 거죠. 회합되어 있는 물, 결합수를 얘기하고, 이 결합수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는 물이기 때문에 식품의 변화나 저장 중의 변화나 이런 걸 초래하진 않아요. 근데 자유수가 그런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서 이제 자유수만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개념이죠.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함유한 수분의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분의 그 식품의 수증기압을 얘기해요. 순수한 물, 요거는 식품, 위에가 식품. 자,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수증기의 압력이에요. 수증기압이라는 것은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을 저렇게 밀폐된 공간에다가 둬요. 그러면은 이 공간에 수증기로 증발될 수 있을 만큼의 수증기들이 꽉 차겠죠.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여기서는 자유수기 때문에, 순수한 물에서는 결합되어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증기 되고 싶은 애들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포화가 될 수 있을 만큼, 수증기로 포화될 수 있을 만큼 다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맥시멈이에요. 최대치. 이게 기준인 거죠. 식품의 경우에는 여기 공간에 수증기가로 이제 증발이 일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순수한 물처럼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많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물들이 성분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발할래도 못하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식품의 수증기압은 상대적으로 물의 수증기압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수치는 그래서 1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아요. 얘가 최대치예요. 이거 기준 대비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기체, 만약에 순수한 물이에요. 그런 순수한 물에서는 모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가능하고, 이 공간을 포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의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식품의 경우에는 이런 성분과 결합된 결합수도 있고 수증기가 되고자 될 수 있는 그런 물의 양도 적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 수증기가 꽉 차질 못해요. 얘보다. 수증기압은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물을 놓고 아니면 식품을 놓고 수증기가 되는 애들은 수증기 해라. 그러면 수증기가 생기면은 이 공간에 수증기가 생기면 그 수증기로 인한 압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수증기가 꽉 차면 압력이 생겨요.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엔 이렇게 똑같이 있었겠죠. 근데 수증기가 생겨서 압력이 생기면 이게 눌러가지고 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 만큼을 수증기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수증기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물의 높이, 요거를 수증기압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수한 물은 최대치의 수증기가 생긴다 그랬죠. 수증기압이 가장 높아요. 이게 만약에 설탕물이에요. 그러면 설탕이 녹아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량이라고 했을 경우에 물의 양도 적고, 설탕과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처럼 수증기를 많이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물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겠죠. 수증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분의 식품의 수증기압 해가지고 이 수치는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교재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임의 온도에서 식품에 함유된 수분의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이다. 분모가 순수한 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수분 활성도 AW는 P 나누기 P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미생물의 성장이나 가수 분해 등의 화학 반응과 관계되는 실제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자유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유수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수분 활성도예요. 미생물 성장, 가수 분해 같은 화학 반응 이런 데 관계되는 실제 이용한 물,
이용 가능한 물, 그거를 표현한 것이 수분 활성도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자유롭게 증발이 된다라는 얘기는 자유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식품 중 수분의 수증기압은 용해된 용질의 종류와 양의 영향을 받으며 용해된 용질의 몰수에 의해서 식품 중의 수분의 수증기압이 결정이 돼요. 어떤 애들이 녹아져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많이 녹아져 있으면 계란 결합해서 잡혀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그래서 수증기압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 양, 영향 받아요. 용질의 몰수에 의해서 수증기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수분 활성도는 N0 더하기 N2분의 N1 더하기 N2분의 N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게 물의 몰수예요. 물의 몰수, 요게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 분의 뭐예요? 물의 몰수죠. 몰수 어떻게 계산해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 나오는 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람 나오면 그냥 그람 넣으시고 이제 전체가 100g이다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퍼센트로 나타냈으면은 그냥 퍼센트 집어넣으시면 되고 문제에서.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어요. 보시면 20% 수분과 20% 포도당을 함유하는 어떤 물질의 수분 활성도 계산하세요. 자, 물의 몰수부터 계산해야죠. 물 분자량이 18이에요. 지금 얼만큼 있어요? 물이 20% 있대요. 그냥 20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포도당은 분자량 180이에요. 지금 20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18분의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각각 계산하면 되죠. 요거 나누기 하면 1.11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은 0.11 나와요. 그래서 요거 1.11 해가지고 1.22분의 1.11 하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0.91 정도, 대략 한 0.91 정도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또 요거 참고 자료에 있는 예제예요. 두 번째 거 포도당 10%, 비타민C 3%, 비타민 A 1%, 아밀로펙틴 20%, 나머지는 수분이다. 지금 식품의 수분 활성도 계산하세요. 나머지 수분이 몇 %냐면 전체가 100이었는데 포도당 10, 비타민C 3, 비타민 A 1, 아밀로펙틴 20 해가지고 빼면은 수분이 66%예요. 지금 66%. 수분 활성도 계산하면은 물이 지금 분자량 18이죠. 18분의 66 더하기 포도당 분자량이 180이에요. 180인데 지금 포도당 10 있죠. 10. 비타민C 분자량 176이에요. 위에가 지금 3 있어요. 3%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A 쳐줄까요? 비타민 A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제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아이고 용해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합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도 용해도 낮아요. 분자량이 커서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지금 보면은 아밀로펙틴은 300만이에요. 분자량이 300만 분의 20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계산 안 해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18분의 66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0.98 나올 거예요. 0.98.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신 다음에 다 더하고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요거 계산한 걸로 이제 나누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0.98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A 물질에는 30%의 설탕과 54%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고 B 물질에는 30% 포도당과 54%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 두 물질의 수분 활성도를 비교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물질에는 지금 수분이 54%, 그 다음에 설탕이 30%, B라고 하는 지금 시료에는 포도당이 30%,
수분이 54% 들어있어요. 지금 똑같죠? 뭐가? 수분 함량과 그 다음에 용해시킨 용질의 그 양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수분 활성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보면은 A의 경우에는 18분의 54 더하기 설탕 분자량 얼마예요? 342예요. 342분의 지금 30이죠. 그리고 이거는 18분의 54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은 0.97 나와요. 반면에 B라고 하는 곳의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면 18분의 54 더하기 얼마예요? 포도당 분자량 180이죠. 180분의 30 분의 18분의 54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 계산하면은 0.95 나와요. 똑같은 양을 넣었어요. 똑같은 양, 똑같은 수분이 존재하고 있지만 뭐에 따라 지금 영향을 받아요? 분자량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아이를 넣으면 몰수가 상대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동량일 경우에 분자량이 작은 그런 용지를 넣었을 때 수분 활성도가 결과적으로 작아진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용지를 동량일 경우 분자량을 작은 애를 넣으면 몰수가 그만큼 많아져요. 보시는 것처럼 몰수가 분자량이 작으니까 분자량분의 얼마 하면은 작아지겠죠, 수치가. 아니, 커지겠죠, 수치가. 분자량. 요게 작으니까 수치 자체는 커져요. 분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몰수가 커지고 몰수가 커지니까 수분 활성도는 분모가 커지죠.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는 작아져요. 그래서 똑같이 넣더라도 그 아이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분 활성도를 낮출 수 있어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소금이랑 설탕이랑 소금 넣어서 저장하는 거 염장법이라고 하죠. 설탕 넣어서 저장하는 거 당장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이 물질의 분자량 차이가 엄청나죠. 소금은 58점 얼마고 얘는 지금 342라 그랬어요. 거의 뭐 한 6배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10g을 넣겠습니다 했을 때 효과적으로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쪽은 어느 쪽? 소금이란 얘기예요. 소금. 그래서 분자량에 영향을 받아요. 분자량이 작은 걸 넣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수분 활성도를 낮춰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낮춰서 저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질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수분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말 나오죠. 동그라미 5번 순수한 물의 수분 활성도는 1이에요. 그리고 평형 상대 습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한 것이 평형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죠. 평형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 수분 활성도 곱하기 100 한 거예요. 식품이랑 주변 환경이랑 습도가 일치하는 거.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흡습이나 탈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대 습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곱하기 100 한 거라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 활성도 0.7인 물질이 있어요. 식품이 있어요. 얘는 상대 습도가 70%일 때 상대 습도는 뭐죠? 상대 습도? 이 대기 중에 꽉 수증기가 찼을 때 대비 지금 현재가 어느 수준이냐. 그러니까 상대 습도랑 수분 활성도랑 개념이 비슷해요. 개념이. 상대 습도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찼을 때 대비 지금이 얼마냐. 수분 활성도는 어때요? 순수한 물로 그 공간 안에 수증기로 꽉 채웠을 때 대비 그 식품이 있을 때는 얼마냐. 그거기 때문에 두 개가 개념이 유사하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0.7인 그런 식품이 있어요. 그 식품은 주변 환경의 습도가 70%일 때 수분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딱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식품을 방치하여 식품의 흡습, 탈습이 일어나 평형에 이르게 될 때의 상대 습도이며 건조식품인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저장 습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저장 습도라는 것은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건조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예를 들어 0.6이면 60%에다가 저장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수분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상대습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평형 상대습도. 그래서 공기를 방치했을 때 뭐 왔다 갔다 해서 수분 활성도랑 그 평형 상대 습도가 일치했을 때 그때를 평형 상대 습도라고 하는데 개념을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0.7이면 상대 습도 70%에다 보관하면 물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 식품의 습도가 그대로 그 수분 활성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저장 습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의 정의 봤어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식품의 수분 활성도 나오는데 이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